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 수색 작업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아직도 연락이 끊긴 이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화성 리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화재가 발생한 지 2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통제돼 있고 매캐한 냄새도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구조대원들이 다시 현장에 투입돼 연락이 두절된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공장 건물 2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방범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 포장 작업 중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었고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에 붙은 불은 모래로 꺼야 하기 때문인데요. 불은 공장에 있던 배터리 3만 5천여 개로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배터리가 굉음을 내며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탈출도 어려웠고 구조대도 사고 발생 5시간이 돼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67명 가운데 1층에 있던 15명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2층에 있던 52명 중 22명은 숨졌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2층 직원들은 출입구 쪽에서 난 불을 피해 안쪽으로 도망치다가 삽시간에 퍼진 유독가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아직 희생자 신원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에게 연락조차 못한 희생자가 많은데 검찰은 직접 검시하고 또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도 할 계획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은 유가족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중국에서 와 한국에서 15년간 착실하게 일하며 살았던 가족이 사망했지만 어디에 안치됐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즉각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도 조문객이 거의 없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신원이 몰라. 이게 전소가 돼갖고 누가 볼 수가 없어. 희생자는 화성 송산장례문화원 등 5곳에 나뉘어 안치됐습니다. 사망자 22명 중 중국인이 18명, 라오스 출신이 1명 등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한 데다가 외국인이 많아 신원 확인 후 빈소가 마련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스에 딱 나온 그래서 정확한 소식은 못 듣고 그냥 온 거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직접 검시에 나섰는데 필요하면 유전자 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 출신 국가의 공관과 협조해 유가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희생자 22명은 불이 시작된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리튬 배터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미처 빠져나올 틈이 없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연기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한 폭발 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많이. 공장 안에 있던 리튬 배터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시작된 공장 2층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 등을 하는 작업 테이블이 있었고 그 테이블 옆으로 3만 5천 개의 배터리 완제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배터리 폭발 소리에 1층에 있던 작업자들은 바로 공장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동시에 같이 거의 동시에 알람 소리 먼저 비상벨 소리 듣고 그다음에 위층에서 터졌네 사고 났네 하고 인지할 정도로 계속 밀었으니까요. 폭발이 난 2층의 작업자들은 대다수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은 희생자들이 2층 계단 우측편에서 발견됐는데 건물 앞 출입문으로만 탈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대피할 여유도 없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겁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리튬 전지의 위험성,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지금 리튬 전지죠. 휴대전화나 노트북 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화재 원인이 된 이 리튬 1차 전지, 이 1차 전지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리튬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네. 1차, 2차는 범용적으로 재사용 충전을 하느냐 2차 전지가 되고요. 예. 한 번 사용하면 1차 전지가 됩니다. 네. 지금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지는 리튬 전지로서 1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재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네. 이게 그 과거보다 지금 현재 많이 급증한 리튬 이온 전지보다 좀 오랜 기간 제조해 왔기 때문에 검증된 건 사실인데요. 예. 이 현장이 지금 제조 공정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였을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자체가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피해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역시 리튬의 위험성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재생이 가능한 걸 2차 전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상이 다릅니까? 화재가 발생돼 1차하고 2차가? 일단 그 완전히 포장되고 제조된 상태에서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데요. 어. 그 내부에서는 리튬 성분이 일단 노출되는 것은 역시 위험성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화재에서는 우리가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이 열이 이제 번역상의 열이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니까 밖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덮어서는 끌 수가 없는 방법인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15초 만에, 불과 15초 만에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철제 구조물들이 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건물 구조물도 화재에 좀 취약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철골 구조, 그러니까 철로서만 뼈대를 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내화 성능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왕성한 화재 이후에는요, 이를 화씨 1000도씨, 그러니까 네. 섭씨 530도씨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 예. 구조적인 안전성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재 선진국에서는 네. 이런 심각한 화재 이후에는 구조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에는 절대 소방대가 진입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네. 진압 장면도 저희가 쭉 봤습니다만 리튬 화재의 경우에 이제 물로는 진화할 수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꺼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겨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튬은 일단 물과 반응을 한다면 공기 중에 수분과도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산화 리튬과 수소를 방출합니다. 수소는 엄청난 폭발성 가스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수 소화는 절대 금지인데 이제 말씀드린 구조상 케이스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쓰는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렸다고 폭발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안전한데 일단 화재가 됐거나 변형이 됐거나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예. 수분과의 접촉이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소방수로 이제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네. 소방당국이 이제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이 돼 있어서 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전체 흐름에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초기부터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예. 일단 선착대가 도착하자마자 대응 1단계, 그 네. 이후에 13분 후에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후에 소방대에서는 대응 2단계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즉시 발령을 함으로써 인근 소방서 5군데에서 그리고 관공서를 통해 가지고 팽창직석 모래,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네. 이것을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진압 방법인 소화약제들을 확보를 했고요. 예. 하지만 내부의 화재가 너무 왕성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주수를 통해서요, 이 예. 물을 뿌린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에 직접 닿는 부분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이 왕성한 화재에서는 인접동으로서의 자칫
화재 확산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예. 영상을 보시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에서 주수를 함으로써 열기류가 바깥으로 연소 확대를 막는 것은 예. 매우 적극적이고 또 결과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완제품인 경우엔 괜찮고 그다음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런 리튬 제조 공장에서는 특별히 그 제조에 필요한 그 소방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표준 안전 작전 절차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긴급 통제 현장 통제단에서는 이제 그 중에 금속 화재 매뉴얼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네. 리튬 성분은 이 표준 작전 절차 매뉴얼에서 여러 가지 특성에 같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화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튬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씁니다. 태평양을 고무보트로 타고 건너는 거예요. 리튬을 이렇게 쌓아놓은 장소에 예. 수십 명의 작업자가 그것도 2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하나의 배터리의 화재에서 소방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거 구명조끼로 막는다는 것 같은 개념인 거죠. 이거 원천적으로 예. 공정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리튬 1차 전지가 이제 어찌됐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알려졌는데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졌고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대체제는 없는 건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그 주기율표상으로도 1족 2주기로서 예. 원소 중에서 전체 원소 중에서도 세 번째로 가볍고요.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전기적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단위 질량당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리튬이 적극적으로 쓰이는데요. 그에 대한 다른 대체제로서는 네. 이제 뭐 망간이라든가 효율이 적은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상업성이 떨어지니까 좀 이게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리튬의 안전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되는 것들은 좀 대체제를 사용하고 이런 투트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하면 예. 네. 제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인 경우엔 괜찮지만 제조 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되고요.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호되는 케이스 예. 내부의 분리막들의 변형, 우리가 사용하던 배터리도요. 효율이 이상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부풀어 오른다든지 변형이 생기면 이 안전한 분리막 경막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즉시 폐기하고 교체하셔야 그럼 합니다.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네. 보관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예. 네네. 과충전, 과열, 충격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충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든지 네. 햇빛에 노출시킨다든지 충격을 가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되면은 외관상으로 기능상으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망자 대다수가 2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희생자분들이 2층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통하는 계단이 있었음에도 탈출을 네. 하지 못했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법 여러 가지 그 제한되는 법들이 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는 양방향 피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지금 그 나오고 있는 2층의 평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3동이 저 11동짜리 건물 저 단지에서는 가장 큰 네. 제조 시설이 그러니까요.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 동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로 인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1층에 그 톨루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었고요. 예. 제조 시설이 있었고 2층에 건품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계단이 있죠. 네네. 대각선 방향으로 계단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유거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 테이블에 작업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피난을 하려면 이 문을 2번 열어가지고 계단을 가야 되고 반대쪽으로도 최소 문을 2번 이상 열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화재 지점에서 발화가 나니까 이분들이 문을 여러 개를 찾지를 못하고 지리를 모르니까 반대쪽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건물에서 보면 그렇죠. 어디서나 나가는 문을 찾을 수 있게 보이게 돼 있잖아요. 예. 저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건축 평면에서 계단 위치는 대각선으로 합리적이었지만 예. 그 내부에서 경유거실 설계 그리고 저런 경유거실은 창고로 써야지 수십 명의 작업장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야. 네, 그러니까 그런 배치가 좀 아쉽습니다. 그 이제 화재가 나면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유해가스에 이미 이제 사망자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연기,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 관심 단계, 이제 관심 단계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예, 네. 이제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튬은 그 자체로서도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안구 손상도 일으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됐던 이 22대 국회 한 달 만에 정상화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오늘부터 법사위와 국토위 등에 참석을 하는 건데 앞으로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해 여야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한 상임위원장 자리는 외교통일과 국방, 기획재정 등 7개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자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한 지 19일 만에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 예정된 법사위와 국토위, 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목 상임위원장 7개와 국회 부의장까지 선출하면 원구성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부의장직에는 육선 주호영, 조경태 의원을 전 후반기에 나눠 선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단독 의결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입법 청문회를 열 입장인데 여당이 거부권 카드로 맞설 전망이어서 양측 간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1시간 간격의 릴레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요 일제히 초선 의원들의 이 공부 모임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한 목소리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집중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공부 모임을 찾은 당권 주자 4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 뵙는다고 운을 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모임 주제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걸어 이재명 대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는 것이 저희의 싸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공세를 거론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장관이었던 당시 법무부를 겨냥했고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두 사람이 당대표를 대권 디딤돌로 생각한다고 견제했습니다. 주말 대구 경북 지자체장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나며 지지세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시지 않은 모든 분들이 저의 러닝메이트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과 신뢰가 바닥인데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대참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절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박정훈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원 전 장관은 인요한 김민전 의원에게 출마를 제의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본격 경선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해병대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논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번 국민들의 의혹이 풀어드릴 수 있었던 계기를 놓쳤고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더 나은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일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한마디로 민주당 당대표 나가시는구나. 민주당 당대표 빈당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그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4명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병대 특검법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다른 당권 주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한 저 제3자 특검 추천의 특검법, 뭐 이거는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거였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의 특검법 처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대표가 되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개 한 8월 중순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수처 수사도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저 제안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경쟁 후보들이 공격하는 거는 그냥 뭐 일종의 이제 대표 경선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이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사실 공수처 수사에서 그 미흡한 부분이 의혹이 많이 남는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8월 중순 정도의 상황에 가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그 이 특검에 관한 해병대 특검법에 관한 입장 차이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내부 전선을 교란시킨다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경쟁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몰아세우는 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저 특검법이 성안돼서 한참 쟁점이 될 시점은 아마 8월 초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전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놓고요. 민주당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의 특검법을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당내 기류는 조금 더 반응이 없습니까? 당내 기류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왜 이제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특검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왜 이제?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그 기존의 특검법을 추진을 해오고 거의 뭐랄까 실행 내지는 그 통과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이게 시간 끌기다라는 의구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기존 특검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좀 기류가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그 3명의 일종의 그 반한 연대를 구성하거나 이런 식의 형태는 아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특검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경쟁자 3명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 제안한 것을 공격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런 거를 고리로 해서 뭐 반한연대 비슷한 그 어떤 흐름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머지 3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관계에서 볼 때는 만약에 8월 중순쯤에 특검법안을 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굉장한 그 어떤 차별점이 생기는 지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제3자 추천 부분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에서도 뭐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제3자 추천 문제를 한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제3자 추천 문제 이게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민주당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시간 끌기용이다 그러고서 걷어차고 만약에 그냥 단독으로 그 통과를 시켰을 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고려했으면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 짧게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3자 추천은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추천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한변협도 사실은 그
정권의 좀 약간 우호적인 보수적인 단체라고 좀 저희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의구심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추천은 제3자가 하되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토권은 민주당에 주겠다. 이 정도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견을 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도 없는 여야 합의가 없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아까 최병무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한 전 위원장이요 10초 통화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낭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 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부분을 파고드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관계에 대해서는 저런 쪽으로 공략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이제 10초냐 11초냐 15초냐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짧게 대화를 한 것이냐 아니면 좀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감정의 앙금을 풀었느냐 풀지 못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나는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10초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저희들이 취재해봐도 그렇게 길게 통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완전히 화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가 집권당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1호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계가 현실적으로 당내에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말 아주 의례적인 관계냐 아니면 과거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사이의 관계처럼 정말 상당한 정도로 회복이 됐느냐 하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하튼 저희들의 취재 결과를 보면 뭐 10초인지 11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게 통화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당권 주자들이 과연 그 누구와 함께 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지금 한 전 위원장,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박정훈 의원과 또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바꿔서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구시대 런닝메이트는 구시대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김민전, 인유한 의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구성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세 분리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세 분리기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보고요. 지금 당원 당규가 개정이 돼가지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입니다. 4명의 청년위원까지 5명인데 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은 비대위가 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선출직 2명이 자기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끌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직에서 끌어내려지는 상황을 얼마든지 외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세분리기가 아니라 그 당대표의 직위를 유지하는데도 절대절명의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러닝메이트의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만들어서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4명의 당권 주자들 모두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면서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제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반대쪽에 있는 그 어떤 민심 이걸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이제 뭐 반윤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비윤 계열의 그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는 제일 껄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응?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저기도 나오듯이 사실은 부정평가가 64예요. 그러면 저 부정평가 64%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다 갸우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민주당이 남겨둔 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최병무 의원께서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못 견디는 겁니까? 사실은 대항할 무기가 없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워낙 압도적인 의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그러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았느냐? 또 이런 거에 이제 봉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런 점에서 사실은 지피지기 여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어떤 국회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파악하는 데 실패한 거죠.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실은 뭐 협의, 협상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해보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아니면 뭐 7개 안 받겠다 이럴 때는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이런 각오가 없이는 달려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이 부분은 민주당과 협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용의 뭔가 그 약간 홍보전 이런 쪽으로 접근한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협의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르고 좀 대응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반증을 하는 것인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두고요. 야당에서는 진짜 무법천지다 이런 비판과 함께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국회 윤리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청문회 장면을 보면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성 장군을 나가서 있다 오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민심이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성 장군을 그러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진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진보는요, 심지어 유죄가 된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생각하는 게 진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범죄자도 아니에요, 저분들이. 그렇죠. 청문회 자리에 나온 청문회 자리에서 뭐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인권이 있는 사람을 저렇게 뭐 조롱하듯이 망신 주듯이 그리고 무슨 자기 무슨 뭐 후배나 애나 뭐 졸병 정도를 취급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태도는 아니었다. 많은 국민이 이렇게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병묵 의원께서는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조롱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뭐 축구 경기입니까? 뭐 10분간 퇴장 뭐 이런 거 그 얘기하고요. 그 상임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그 증인으로 나온 그 이제 뭐 중요 증인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 피의자 정도인데 이제 그 여러 혐의 그 이런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서 뭐 10분간 나가 있어라. 뭐 심지어는 뭐 박지원 의원은 뭐 두 발 들고 들고 뭐 이런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코미디 같은 장면들을 중진 의원과 그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정말 저래도 되나? 그게 뭐 상대가 사성 장군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저래도 되나 하는 느낌을 그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입장과 또 여당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 넘겼는데 어쨌든 상황이 결국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한 장애물이 치워졌으니 굳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전당대회를 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추대 대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당대표 사퇴로 보이는데 당장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할 부분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뭐를 뜻하는 겁니까? 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기소 이걸로 봅니다. 그러나 저것도 다 저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연임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작년 12월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 룰을 바꿨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대의원 비중을 낮췄죠. 예. 그게 결국은 개딸이라고 부르는 그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때 이미 연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치가 네네. 뭐 올 초에 뭐 사실은 자기 당대표 다시 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그 우리가 좀 흐름을 놓친 측면이 있지.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때부터 연임할 생각으로 차곡차곡 그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온 거고요. 예. 지금 우선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저는 일종의 핑계라고 보고 결국은 본인은 작년 12월부터 연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리스크 그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대선 가도 때문이다. 물론이죠. 대선 가도와도 무관하게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물론 연결돼 있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예.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글쎄 그건 좀 당 대표는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 또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차기 대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차기 대권을 생각하면 이게 별로 도움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정당이 예. 민주정당, 대중정당이 되길 바라지 예. 뭐 1인 정당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더 보내주기는 어렵다. 특히나 예.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오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예. 저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이게 총선에서 이긴 후에 그 자신감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당대표의 재도전을 하는 거라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원 당규를 위인설법으로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개정을 하고 당대표에 간다면 그거는 1인 체제의 강화로 5인 받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인 체제의 강화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나간다? 그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나가는 게 맞나? 이런 또 질문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다음 연임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을 보름 만에 다시 살포를 했습니다. 이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내용물을 좀 분석해 봤더니 기생충, 또 해진 옷가지 등이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보름 전 북한이 살포한 각종 오물풍선, 서울과 경기도 등 곳곳에서 포착됐는데 어젯밤 10시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접촉을 삼가하라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오물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올 들어 5번째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인데 지난 20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구멍난 바지와 양말, 때가 찌든 마스크 등이 발견됐고 김정일의 교시, 노동당 총비서 등이 적힌 종이도 나왔습니다. 오물 속 토양에선 인분 성분과 함께 기생충까지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 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북한이 살포한 토양은 소량인데다 군에서 수거 관리에 토지오염이나 감염병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북한이 오물풍선을 연이어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양문석 의원이 받는 혐의 두 가지 정도 있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서초구 잠원동의 주택을 2020년에 31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공시지가는 21억 5천만 원입니다. 네네. 근데 신고를 저 공시지가로 했어요. 그럼 대략 9억 6천만 원 정도가 줄죠. 그러니까요. 근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격 중에 더 높은 걸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9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죠. 그 발생한 네.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제 어제 조사를 받았고요. 네네. 뭐 이것에 근간이 되는 건 결국 이 집을 매입할 때 받았던 대출 관련 논란. 뭐 이 부분은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일단 양 의원 측에서는 실무자가 헷갈렸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 신고가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현 시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헷갈렸다라는 건데요. 예. 고민을 하다가 6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이제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해명의 취지 자체는 본인이 이 재산 축소 신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서 양문석 의원이 직접 이 재산 축소 신고에 관여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의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양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이제 만약에 의원직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에서 핵심은 결국 고의입니다. 고의. 그러니까 이게 과실, 실수로 한 것을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찌 보면 양문석 의원의 해명도 그 실무진의 실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수라는 건 나는 몰랐고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결국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수사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이제 법률을 잘 몰랐다라는 거는 사실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법률은 알았는데 이 법률을 알았지만 6개월 동안 거래가 없어서 실무진이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뭐 유죄 판단이 나오고 오히려 이런 주장이 양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부인하는 취지니까. 네. 다만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입증 못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양문석 의원과 관련해서 사기 대출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인데 양 의원의 배우자가 사기 대출에 적극 가담을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요. 서류 위조가 양문석 의원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만약에 일단은 이게 진술일 뿐이기 때문에 이 진술의 사실 규명부터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양 의원 측의 그동안의 해명과 조금 배치되는 그런 소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양 의원의 해명은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적극적으로 뭐 대출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 검찰에서는 이 진술만 가지고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진술에 나아가서 뭐 객관적인 서류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집중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련한 이 불법 면회 의혹을 제기를 했죠. 검찰이 불법 면회를 알선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회유 과정에 검찰이 개입됐다는 것이 일단 주장의 핵심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2023년 3월에 검찰청사 안에서 안부수 회장과 안부수 회장의 딸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가 김성태 회장이 함께 있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안부수 회장의 딸은 수사 대상자가 아닌데 왜 여기 같이 있지? 일단 이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근데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느냐? 일단은 이제 쌍방울 측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안부수 회장의 딸이 거주할 수 있게 해줬다. 결국 이런 대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안부수 회장이 진술을 바꾼 것 아니냐? 이제 이 취지입니다, 주장은.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청 내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제출할 물건을 가지고 예. 검찰청으로 들어와서 볼 수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안보소회장과 쌍방울 김성태 씨 같이 있었던 건 대제신문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일단 민주당이 일단은 유죄 판단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게 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안부수 전 회장의 딸이 참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온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뭐 감찰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글쎄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안보수 회장의 딸이 말씀 주신 것처럼 참고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물론 뭐 방문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그 관련자들을 만났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성 있는 면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안보수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검찰도 본인들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 수사 회유 의혹과 같은 사법 방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현장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1명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수색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 들어왔나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별다른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2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출입을 할 수가 없고 매캐한 냄새도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다시 투입돼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아 나섰는데요. 불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공장 건물 2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방범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 포장 작업 중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었고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에 붙은 불은 모래로 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공장에 있던 배터리 3만 5천여 개로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배터리가 굉음을 내며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탈출도 어려웠고 구조대도 사고 발생 5시간이 돼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67명 가운데 1층에 있던 15명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2층에 있던 52명 중 22명은 숨졌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2층 직원들은 출입구 쪽에서 난 불을 피해 안쪽으로 도망치다가 삽시간에 퍼진 유독가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자는 취지의 문화소통 포럼이 15번째 문화소통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비롯해 우리 문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나누자는 목적에서 2011년 시작된 문화소통 포럼이 올해 15회를 맞았습니다. 각국 대사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here are more and more young French that are fascinated by K-culture. They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They are looking for any opportunity to discover the country, be it for studies or for. 이제 한국은 미래의 문화가 오디션을 보러 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 코리아, 새로운 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포럼에선 향후 세계를 매료할 만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제3의 한류라는 한글에 대한 어떤 이미지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부터 한글로 한국의 이미지를 세우자. 예결선과 현장 투표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조형물 아이디어를 제안한 강병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파리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홍보를 위해 운동선수들이 나섰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패럴림픽 3중 점프 선수 아르노 아즈마니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르세 미술관인데요. BMX 라이더 메시아스 단두아가 작품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입니다. 펜싱 선수 얀닉 보렐은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수영 선수 베릴 가스탈델로는 베르사유 궁전의 아폴로 분수대를 찾았습니다. 승마 선수인 페넬로페 르프레보스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거울의 전당에 섰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니 장소들도 색다르게 보이고 사진을 보는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명소들이 소개가 됐나요? 네, 프랑스 하면 또 에펠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프랑스의 축구 선수 그레이스 제요로가 에펠탑을 배경으로 공을 차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등반가 카피신 비글리오네는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생푸르 대성당 앞에 가로등에서 멋진 포즈를 취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동해안, 경북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밤에는 강원 영동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남부지방,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